사색과 지랄 팟캐스트 오늘 21화인데 도니님 1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통의 가족을 할 건데 거의 최다 방문이시긴 하지만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다 방문. 최다 방문이에요. 맞아. 세 내가 번째. 4회차잖아요. 4회차구나. 처음에 헤일메리 프로젝트하고 봄날은 간다? 위플래시하고 위플래시 봄날에 간다. 봄날은 간다. 여기까지 해서 4개. 보통의 가족 간다. 4번이구나. 4번 왔어요. 최다 방문입니다. 저희가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잘 먹겠습니다 미리. 뭐 그냥 오시라고 하고 커피만 대접하고 있고 그래서 식사라도 저희가 곧 대접하는 걸로 좋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니님 더 짧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돈이고요. 이과의 머리와 문과의 머리를 같이 가지는 것이 목표인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으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저 그렇습니다. 와. 1리님도 간단하게. 지금 약간 면접 보는 기분. 지금 제가 면접 울렁증이 있어서 스피치 수업도 가보고 막 이랬었는데 좀 덜 울렁거리려고 지금 마스크를 그 책 읽는 거를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째 영화 평론을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은 맞아. 1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감정은 젠틀리 좋다. 저 정도 끌 제어리면 도대체 실력이 얼마나 좋을까. 젠틀리. 대단하다. 너무 갭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랜저였나요? 그랜저일 거예요. 아마. 현대차였나? 하여튼 국산차 그랜저였던 그거랑.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 게 의사잖아. 그 정도 급은 아니거든요. 외제차는 탄다니까. 제가 보면서 내내 저거는 너무 설정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네. 돈이 계속 부족하고 맞아요. 가난하고 지갑에서 돈 용돈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 하고 이런 설정까지 있는 거 보면 좀 안 맞다. 이 가난한 과장이잖아요. 맞아, 대학병원에 또 소아과 저는 절대 적지 않다. 돈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 게 일단 아들내미가 학원을 많이 다닌다는 설정이 나왔고 치매 간병인이 따로 있었고 아기가 차에 치여서 들어왔을 때 원무과에서 수납이 안 되는데 일단 진행시켜라고 했을 때 아마 치료비 같은 걸 이 사람이 아름아름 내주고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이 부족하다는 설정이 이 사람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했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와닿으려면 차라리 직업을 바꿔서 엄청 잘 나가는 대학병원 외과의사와 국선 변호사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더 부의 차이에서 오는 설정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아니 아파트에 다 넣었다던가. 제가 아파트를 보면서 인테리어는 저렇지만 저거 100% 서울 아파트다. 저거 분명히 저기 어디 압구정 이런 데 있는 그런 아파트일 거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뭐 최소 간병인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애 학원 되게 많이 보내고 최소 일반 직장인보다는 많이 번다는 거는 맞아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설정을 찾아보니까 김희의 역할이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 번역가래요. 그러니까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야. 기아재단 같은 것도 본인이 이제 그 광고 같은 거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아예 직원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군요. 아예 직원이 아니라 번역가래요.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그 네네. 책상에서 아름아름 번역을 하는 게 그 설정이래요.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왔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가 울면서 그 재규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재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밑에 교회인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두 가지 감정을 받았어요. 한 가지는 진심이다. 진심으로 이제 너의 그런 거 있으니까 애가 있으니까 애 앞에서 울지 말고 내려가서 하라는 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끄러우니까 나가라. 여기서 울지 말고 내려가서 너만의 다른 공간 내려가라는 전 약간 이중적인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왜냐면 되게 무미건조하게 말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모습이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장면이 한 번 더 떠올랐어요. 과연 그게 진짜 진심이었을까? 씨앗이 보였군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나중에 보고 난 뒤에 재규의 이중성. 저는 약간 그거. 재규가 설경구인가요? 그 동생 장동건인데 완규예요. 첫자가 완이에요. 저는 약간 수완이 좋아서 그 완이고 밑에는 약간 법대로 하자 원리 원칙 그래서 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1리님은 영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약간 이런 보는 사람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윤리 교과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트롤리 딜레마라고 유명하잖아요. 만약에 너가 버튼을 누르면은 차가 방향을 꺾을 건데 거기에 네 아들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 아들을 구한다고 하겠죠. 암만 사람이 많이 치여도. 근데 네 아들이 반성을 전혀 안 하는 애야. 완전 사이코패스야. 그러면 너는 어떡할래? 질문을 계속 변주해서 물어보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얘네끼리 그 노숙자 죽인 거를 애기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 정도야, 언니 이 정도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재환이 직접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결국 감독이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계속 질문을 바꿔가면서 이런 상황이면 어떡할래? 이런 상황이면 어떡할래? 그러면은 마지막에 니네 애들이 죄책감이 전혀 없어. 그래도 어떡할래? 이렇게 질문을 점점 쌓아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 감각을 계속 시험시키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질문이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차도에 서 있는 사람도 잘못이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럼 가장 오래 기억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설경구의 성장 과정? 설경구가 고민하고 바뀌고 있는 그 과정들이 좋았어요, 저는. 저도 영화에서 제일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설경구입니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본인은 돈만 되면 나쁜 놈도 다 수임하는 변호사였지만 정작 딱 그 선과 악의 경계에서 자식을 어떻게 바라볼까 할 때는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했던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벌인 걸 알게 되고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바로 자수시켰다면 이 인물이 그렇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정말 멋지고 훌륭한 일을 했지만 인간답다기보다는 영웅답다, 영웅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마음이 좋았어요. 저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동생 장동건은 처음부터 위선적이다라는 느낌이 너무 컸어요. 좀 쎄하다. 결국 마지막 결말에는 그 쎄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욕만 하다가 끝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이 중요해?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쎄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맞아. 저는 영화 보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이 감독이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봤던 영화가 봄날은 간다랑 간다니까. 크리스마스인데 중간에 영화는 한 번도 안 보고 이걸 보니까 오씨 뭐야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 저는 심지어 그 8월의 크리스마스 보고 난 다음에 군산 가서 초원 사진관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왜 을에 이제 사라진 한국 감성 이렇게 8, 90년대 그 특유의 멜로 감성 이렇게 하면 대표적으로 허진아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랑 봄날은 간다를 꼽다 보니까 그 여백과 그 분위기를 너무너무 잘 연출하던 그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감독이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디서 들은 건데 멜로가 이제 상업성이 좀 많이 희석됐다라고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설경구 배우를 캐스팅할 때 멜로 찍고 싶다고 맞아. 왜냐면 허진호 감독님이 워낙 멜로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멜로를 찍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니다. 상업성이 없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 필모그래피를 좀 보니까 초반에는 좀 비슷한 결으로 갔다가 이제 뭐 역사, 관계, 가족 관련된 영화를 꽤나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만 몰랐을 뿐이지 감독님은 계속 그렇게 했고 나름 저만의 약간 이기적인 안심이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작품이 100% 감독의 창작물이 아니라 리메이크더라고요. 소설 원작도 있고 물론 설정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이 봄날은 간다와 8월의 크리스마스를 연출한 감독이 이런 스토리를 100% 창작하지 않았다는 데서 저는 묘한 안심과 기회가 된다면 특유의 한국 멜로 분위기의 영화를 좀 더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 있고요. 저는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장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 지수가 나왔던 장면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 4명 중에
관객이랑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김희애가 연기한 그 연경역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보호해요. 그게 모성애 같기도 하고 회피 같기도 한데 연경이 사진첩을 막 이렇게 보면서 시호가 해맑았던 그 옛날 순간을 다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의 역사를 모르니까 나도 되게 손쉽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범죄를 돕는 게 과연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지수가 내가 진짜 친엄마가 아니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 라고 탁 내뱉은 그 순간이 나도 그러면은 내가 시호의 엄마가 아니라서 저 엄마가 저 범죄를 덮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고 부모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뭔가 그 애매한 지점에 있는 그 이야기가 저는 좀 공감이 갔어요.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부잣집 막 돈 많은 남자의 어린 새엄마, 뭐 새아내로 들어가면 이 아내가 되게 못된 입장이 된단 말이죠. 저 재산 다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선 되게 반대로 모든 가족들이 이 여자를 다 싫어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든 막 끼어들려고 해요. 적응하려고. 상처도 받고 그 와중에 천사더라. 천사더라고. 맞아요. 진짜. 흰 옷 입고 나와가지고 천사더라고요. 저는 제일 정상인이라고 봤어요. 맞아요. 제일 최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혜윤이를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게 관객이랑 되게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배우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설경구 같은 경우는 연기가 워낙 탄탄하고 그리고 그 설경구의 어떤 이성적이고 그런 외모와 눈빛들이 문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영화에서 제가 소비를 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계속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 지수는 누가 봐도 너무 예쁘신 키가 크고 미모가 출중하신 분이니까 이 역할에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김희애 배우도 고등학생 아들의 어머니 되게 잘 어울렸어요. 맞아요. 외적으로. 네. 맞아. 장동건도 은근히 또 잘 어울렸어요. 예전에는 되게 미남 배우의 정석이었고 이런 역할이 안 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연기 폭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배우가 된 게 아닐까. 저는 수연 자체는 예뻐서라기보다는 예쁨에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있어서 정말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냥 예쁜데 이렇게 좀 날리는 그 할리우드에서 흔히 생각하는 뭐 금발 여성 뭐 그런 바비 같은 바비 이미지였으면은 또 설득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을 좀 위하고 진정성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랬고 저는 장동건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장동건은 조금 저는 좀 더 순진하고 약간 세상 물정 모르는 이미지의 배우가 들어왔으면 맞아. 차라리 봄날은 간다의 그 유지태 배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왔으면은 맞아. 재규의 느낌이 살았을 것 같아요. 충동적인 모습이나 공격성 있는 모습은 확실히 장동건 배우님이 잘 살리셨는데 맞아. 좀 세상 물정 모른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맞아요.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지라르님이 외모에서 오는 그런 개연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감독이 어느 정도는 의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설경구님이 사냥 취미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그 가정부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저는 보고 와이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설경구 와이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보여지는 외모 때문에. 근데 영화를 사실 2번 보고 왔는데 2번째 봤을 때도 와이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잘 어울렸구나. 그렇죠. 그러고 딱 방을 돌아서 젊은 그 와이프를 딱 보여주는데 거기서 오는 그 위화감을 어느 정도는 의도를 했다 생각해요. 애를 들고 있는 모습을 굳이 또 연출을 했으니까. 그렇죠. 첫 장면이 대낮에 도로에 차에 있던 아빠랑 딸이 어떤 되게 비싼 외제차의 운전자랑 시비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 흥분한 아빠가 야구 배트를 들고 차에서 내려서 상대 차량을 막 때려 부숴요. 딸은 차에서 계속 가자 아빠 가자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흥분해서 때려 부수고 있는데 결국 외제차의 운전자가 야구 빠따를 든 사람을 씌어서 사망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의 가해자는 형철이라는 인물이거든요. 피해자는 어린 딸 이름이 이제 나래라고 나오고 죽은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던데 전직 야구 선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래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주치의는 장동건이 되고요.
형철의 변호는 설경구가 맡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딱 발려지면서 형제도 갈등의 시작점이 되는데요. 첫 장면 요 사건에서 누가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전 굳이 따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야구 배트를 드는 사람도 조금만 더 가면 야구 배트로 사람을 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도 했고 변호도 그렇게 하잖아요. 야구 패트를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후진을 하고 차를 돌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모니터로 장면으로 봤으니까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변호사의 텍스트만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남자가 야구 배트를 들어서 내려친 거는 그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위협하고 무섭게 만들려고. 심지어 전직 야구 선수니까 그 실제로도 배우가 덩치가 좀 있었잖아요. 덩치 큰 사람이 갑자기 대낮 사거리에 내 앞에 가로막고 야구 배트를 들고 난 가만히 있으면 그 거기에 맞아 죽는 상황이니까 정당방위로 했다라고 통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비싼 변호사를 써야죠. 좀 돈을 가져야 돼. 능력 있는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 저는 여기서 누가 더 책임이 크냐고 느끼면 당연히 가해자입니다. 제 느낌에서 살인은 말이 안 돼요. 형철이. 살인은 안 돼. 이게 어쨌든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걔 또한 의도적으로 치였죠. 그는 그 사람이 죽일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도 져야 되고 저는 살인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철이가 조금 더 책임이 크다. 진짜 나리 아빠가 죽이려고 갔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죽이려고 간 것 같진 않아요. 진짜 야구 배트는 위험용이었던 것 같고 만약 그래서 진짜 사람을 죽였어. 그럼 이 사람이 잘못한 거겠죠. 제가 생각할 땐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도니님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미친놈이 나는 난폭 운전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정해진 길로 갔는데 그 미친놈한테 걸린 거예요. 딱 봐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끌어내려서 때릴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쳐버렸어. 저도 목숨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도망갈 것 같아요. 피하는 게 조금 더 원래 미친놈이랑 사람을 쳤어. 쳤어. 그럼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정당방위였다. 저는 정당방위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물론 어떤 사람이 더 비싼 변호사를 쓰냐에 따라서 나의 죄가 크고 작음이 나뉘어지겠지만 그거는 좀 안 좋게 봤습니다. 딸이 있는데 딸 앞에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는 좋지 않고 뭐 약간의 또 운동 선수인데 왜 피하지 못했을까? 충분히 거리가 있는데 근데 그 운동 선수가 야구 선수였다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무식한 애들의 어떤 생각들인데 야구는 스포츠 아니지. 야구는 뭘 운동을 뭐 하는데 뭐 던지고 잡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무지랭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여서 그걸 피하지 못했나? 뭐 간단하게 점프를 못했나? 사실 책임이라면은 형철이 제일 큰데 가장 실수를 크게 한 거는 나의 아빠였다. 왜냐면 이 형철이라는 사람은 차 앞질러 가는 장면을 봤을 땐 이 사람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미친 사람인데 그 미친 사람한테 가서 빠따로 차를 쳤다? 이거는 어떻게 그 뒤가 흘러갈지 본인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톨스토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길 가다가 벌한테 쏘였다 해서 그 벌집을 이렇게 탁 쳐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전 그거랑 진짜 똑같다 생각했어요. 맞아. 설경구의 딸 이름이 혜윤이고요. 장동견 아들 이름이 시호인데요. 이 혜윤과 시호가 노숙자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아내들의 태도가 좀 달랐는데요. 김희애는 왜 그렇게 지수를 좀 딱 대놓고 싫어하잖아요. 맞아. 열등감. 저도 열등감. 열등감. 지수 천사예요. 진짜 천사예요. 천사예요. 맞아. 좋은 행동을 맞아. 정말 많이 해요. 이런 네. 못 구한다 이거. 맞아. 못 구해요.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싫어하는 티를 냈다면 그거는 질투, 시기, 열등감, 자격지심에 관련된 감정인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이게 가족들이다 보니까 서로 호칭이 있거든요. 근데 장동건이 어쨌든 형수님이라고 계속 불러주거든요. 앉으세요 형수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진짜 중립이라고 봤어요. 오히려 무관심에 가까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이로 봤거든요. 근데 반면에 김희애 분은 저기요 뭐
이 사람이 그쪽이야말로. 그쪽이 이 여자는 가면서 음. 호칭을 제대로 안 불러준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못된 사람은 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경이 가장 못했어. 요 사람 6명 나오잖아요. 아들내미 딸내미까지 해가지고 6명 중 가장 최악의 캐릭터는 연경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되게 저도 가장 위선적인 캐릭터라고. 제 입장에서 가장 인간 안 됐어. 음. 진짜 인간이 안 된 캐릭터예요. 정말 180도 다른 분야다. 사람이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사람이구나. 맞아. 겉에서는 되게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만 정말 아니다. 시호를 끝까지 무죄를 믿으려고 했잖아요. 연경이가. 그거- 그거는 좀 모성애인 것 같아요. 책임 회피인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그 맹목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 내 아들이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인 건 알지만 아니길 바라는. 맞지만 아니길 바라는. 끝까지 그 경찰들한테 잡혀가는 그 모습을 만약에 보더라도 내 아들은 아닐 거야. 저게 잘못됐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기억을 왜곡시키는 계속.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의 소유물로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들이 계속 힘들어하는데 학원 계속 보내고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너는 아닐 거야. 아니다. 아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 환상대로 아들을 일단 만들어 버려요. 그런 거 보면 아들을 생각한다가 아니라 아들을 어떤 자기의 자존감의 도구로 좀 쓰는 느낌이 크죠. 근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도 저는 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장동건이 좀 그렇게 만들잖아요. 장동건이 밖에서는 의사잖아요. 그 분명히 주변에서는 야, 너는 남편 의사고 뭐 너무 잘 나가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형제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근데 내가 결혼한 이 사람은 되게 번듯해 보이고 되게 힘든 사람 도와주는데 이제 형은 돈 더 잘 벌고 맞아.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와이프 심지어 또 어리고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눈이 돌지. 그러니까 내 방도 없어. 맨날 그 베란다에서만 나와요. 맞아. 빨래도 베란다에서 해. 자기 그 책상도 베란다에 앉아 있고. 나는 시엄마도 모시고 있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나는 갈 곳이 아들밖에 없는 거야. 사랑을 사랑을 보는 줄 게. 때가 아들밖에 없는 거야. 혜윤이는 또 자기 아빠한테 잘해. 엄청 잘해요. 심지어 자기가 노숙자를 죽인 것도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아빠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라보가 잘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 우리 아들밖에 없는데 저 아들 맨날 빨가벗고 턱걸이 이상한 거나 하고 공부 제대로 하지도 않고 표정도 이상하고 말도 안 하고 더 집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막 김희애가 우리 착한 짓 많이 했다. 이 정도 해도 된다. 보상 심리도 조금 보이고 그 설경구한테 얘기할 때도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 노숙자는. 그런 사람 하나 없어졌다고 크게 변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약자에 대한 시선이 명확한 것 같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연민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인물이라고 저는 좀 봤었거든요. 저는 그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이거. 왜냐면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수진 님이 음. 얼마 전에 하신 그 제이미맘, 대치맘 맞아. 그런 캐릭터도 좀 겹쳐서 보였고 저는 시호 엄마가 좀 자기 직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았나. 말씀하신 대로 시호한테 너무 집착하잖아요. 맞아요.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음. 모든 문제를 갖고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좀 짠하기도 하고 빌런이지만 아예 없는 캐릭터는 아닌 뭐 주변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충분히 현실성 있는. 그래서 저는 연경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보통의 가족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생각했어요. 맞네요. 오히려 그 K 며느리네. 재규나 그러네. 재화는 좀 이렇게 입체적이잖아요. 그렇죠. 변해가고 입체적인데 연경은 일관되게 사람들이 왜 저래 좀 소위 말하는 말로 짜친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보통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자기 혐오 같은 기분도 좀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거 참 그런 게 있죠. 맞아요.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자기 반성을 쉬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그 김희애가 가족 모임 하러 간다고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입고 가거든요. 그때 그 심정이 저는 좀 느껴졌어요. 짠하잖아. 너무 짠해요. 지퍼 내리면서 맞아. 맞아. 답답해 하면서 막 지퍼도 내리고. 근데 그걸 또 들켜. 그 와중에 또 초장 묻은 거는 또 맞아. 초장 묻었잖아요. 이러면서 맞아. 여기 이러면서 또 맞아. 그 PTSD 올 뻔했어.
영화에서 애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쵸. 이제 설경구 딸램스 이름이 혜윤이었어요. 명문대에 갈 정도로 공부도 많이 했고 장동건 아덜레미 이름 시호였는데요. 혜윤은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을 설경구한테 전하면서 되게 기뻐하고요. 그러면서 설경구가 노숙자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시호는 나 사실 무서웠다. 근데 앞으로는 잘 해보겠다라고 울면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장동건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죄의식으로 느끼는구나. 안심을 하는 것 같은데 설경구가 시호랑 혜윤이가 반성 없는 태도의 대화를 CCTV로 듣게 돼요. 얘네는 왜 이렇게 죄의식이 없는지 무감각해졌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범죄와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 연결돼야 될지 혜윤의 어떤 정확한 서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혜윤의 엄마랑 좀 뭔가 애착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죽고 나서 새엄마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감정의 범람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혜윤이 지수에게 마음을 안 여준 게 큰 것 같고 아빠는 예전에 좋았지만 아빠한테 진심을 좀 표현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설경구가 결혼하기 전에 혜윤이랑 태엄마와의 관계를 제대로 대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가족 관계에 대한 허무적인 느낌을 받고 좀 많이 삐뚤어진 상태로 나아간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봤죠. 시호 같은 경우는 부모가 너무 선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선함이 자기한테까지 들이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억압된 상태였고 그 억압된 게 해방되는 순간이 술 먹고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는 장면이 나왔고 또 그게 노숙자한테 이어졌고 그래서 부모의 어떤 양육 방식이라든가 건강한 애착 방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다 각자 다르게 삐뚤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범죄가 부모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 부모의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범죄로 이어졌나가 저한테는 이 영화를 보는 좀 더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이 부모에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거는 저는 혜윤이랑 그 설경구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슬픔이 아직까지 있고 그것 때문에 지수를 싫어하는 거면 설경구한테도 원망감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수만 싫어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약간 질투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멀쩡하게 새로운 여자를 들이는 걸 보고 애도 같은 걸 잘 못 배웠다고 해야 되나? 냉철함을 참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아빠랑 전 비슷하다고 봤거든요. 지수를 보면서 그냥 너는 이 자리에 이 역할만 하는 거지 우리 엄마 역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게 저는 그런 어떠한 냉철함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노숙자가 죽었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못 배웠기 때문에 애도도 못 배우고 인간의 뭔가 소중함이라든지 그리고 아빠가 죄가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언변술 같은 거를 평소에도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본질보다는 본질을 흐려서 자기한테 이익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아빠한테서 배워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경구가 내가 형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애를 계속 키우면 형철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호 같은 경우에는 지가 아빠랑 똑같아요. 보면 진짜 똑같아요. 아빠가 똑같아요. 엄청 다혈질이고 엄마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계속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거울처럼 아버지의 성격이랑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청소년 범죄는 100%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학교에서 어울리는 친구들 간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100% 내 애를 책임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육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잔인하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무감각해졌을까? 일단 저도 부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혜윤은 부모의 무관심이에요. 근데 시호는 부모의 과관심입니다. 그대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관심에 대해서 사람이 아이가 잘못 나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너무 과관심으로 인해서 아이가 잘못 나갈 수 있는 방향 그래서 무관심이 되니까 혜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관심이 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 그 틀 안에서 뭔가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찬다든가 뭐 그리고 부모의 책임 어디까지 연결되냐 100%죠. 저는 무조건입니다. 거의 300%의 느낌으로 300% 이상이지. 청소년 아이 둘이서 노숙자를 죽였어.
그러면 그 살인죄를 부모한테 물어. 애를 죽였네? 그러면 음. 성인에 대한 그걸 못한다는 거잖아. 못한다고 하면 부모를 집어넣어. 저는 그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응. 같이 그러니까- 넣어야 돼. 그거에 대해서 얘는 어쨌든 처벌 안 받은 거잖아.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 그 처벌을 시켜. 촉법이 끝났을 때 성인의 그걸로 시키면 되잖아. 킵하는 제 아니 나도 그걸 항상 말하지만 태형 제도를 부활시켜. 그냥 때려. 말도 말고 딱 3대만 때리면 된다. 뭘로 어떻게 세대 때릴 거예요? 그리고 곤장 똑같이 그냥 곤장으로 싱가포르인가요? 싱가포르랑 똑같이 태형 제도 있어서 올해 1대, 내년에 1대, 후년에 1대만 때리면 돼. 그러면 무조건 갱생이 된다니까. 범죄를 저지른 그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 한 개 10,000원짜리 밥 먹이지 말고 그냥 때려. 그냥 때리고 병원에 넣어. 그냥 치료가 다 되면 다시 때려. 두드려. 얘기를 정신없이 듣고 있다가 저는 맨 처음에 느낀 거는 인간 역시 성악설이다. 성악설이 맞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 잡아준 거는 당연히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엇나간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라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혼이 혜윤이한테는 제일 큰 정신적인 충격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혜윤이 더 엇나갔을 것 같거든요. 자기 자리를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기도 있고 새엄마도 있고 맨 처음 영화 시작할 때 문간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약간 그럼 나는 이런 느낌으로 서 있어서 그런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술, 담배 차 사달라, 유학 보내달라, 계속 내가 어른이 돼서 독립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나오고, 반면에 이제 시호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짧게 봤던 글 중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학교에서 좀 소외당하거나 겉도는 집 애들이 집에서 당위성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좀 있다 해요. 너는 착한 애니까 친구를 때리면 안 돼. 근데 왜 때리면 안 돼? 그냥 그게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당위성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시온의 집에 딱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빠니까 이래야 돼. 엄마니까 이래야 돼. 너는 착한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지만 시호 본능은 되게 좀 공격성이 있거든요. 벌레를 죽인다든지 쓰레기통 차다든지 하는 거 보면은 얘가 공격성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 친구인데, 그냥 너는 착한 아들이야 이거에 갇혀 있으니까 그럼 나는 뭐지? 다른 의미로 자기 자리를 못 찾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부모님이 좀 캐치를 하고 잡아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위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애가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 문화가 또 그게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걸 때려 가져와서. 그랬잖아요. 안 돼, 때려. 당위성 구작자 아니에요 여기? 그러네요. 그러네. 근데 이제 재환네 집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그걸 풀어주잖아요. 너가 친구를 때리면 너 손해야. 왜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너가 손해야. 그래서 얘가 되게 영특하게 그걸 이용을 해먹는 애로 자라는데, 시호는 좀 자기 역할에 갇히는 느낌이 나요. 내가 감옥에 가면 엄마 아빠 나 실망할 거잖아. 나 창피할 거잖아. 그게 페인이 아니었을까. 아빠가 너 정말 그랬냐라고 했을 때 엄마랑 얘기가 끝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엄마가 그렇게 아빠로부터 보호를 해왔을 것 같아요. 과보호. 과보호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장동건은 이 영화 안에서 되게 다혈질이거든요. 굉장히 욱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에 엔딩도 막 욱하면서 끝났던 것 같은데, 욱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전체 집안 자체가 울렁울렁거려요. 분위기 자체가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장동건이 그때 막 시호를 엄청 막 잡으니까 치매 어머니가 오면서 여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부터가 폭력성이 있었던 것 같고, 치매 어머니도 끊임없이 설경구만 재환. 엄청 찾거든요. 그 장동건은 폭력하는 아빠와 첫째만 첫째만 좋아하는 좋아하는 엄마 엄마. 사이에서 애정결핍과 불안이 다 있는 상태에서 다혈질로 컸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키우고 있는. 맞아. 자긴 돈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맞아. 억누르고 있고. 그러면서 소아과 그 불쌍한 애들 구해준답시고 그쵸. 막 그러고 있고.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그 장동건이 봉사 활동을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선한 아이로 컸고 잘난 형보다 내가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도덕성,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이제 찾아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철학은 잘 모르지만 지금 시대가 세대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옛날 세대들은 당위론적인 세계에 아직 살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당위성이 없어졌대요. 내가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내가 학생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이 없어져서 지금 MZ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랑 윗세대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 하더라고. 서로 사용하는 그 언어 방식이 완전 다르대요. 달라가지고. 그럼 1,2님은 청소년의 범죄랑 부모 책임은 어느 정도로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300%, 300%. 그럼에도 300%. 300%. 왜냐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노키즈 존이 처음 나올 때 애기들은 그래도 되지만 어른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치. 부모님들도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모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사랑해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요새는 반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지. 그게 먹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왜 그럼 내가 피해 입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때 가족 외식 가서 고깃집에서 뛰어다니면 바로 일로 와 이렇게 하고 놀러 바로 가자 뭐 등짝이지 뭐 등짝. 또 누구 뭐 애 울고 뭐 울고 다시 와가지고 놀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고깃집에 애기들 놀이방 이거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왜 이건 조금 딴 얘기인데 소유냐 존재냐를 보면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식당이 망했을 때 너네가 경영을 못하니까 망했지라고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졌다 하거든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세대도 남한테 피해주면 안 돼. 왜? 했을 때 줄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진 사회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철학에서 보려고 해도 지금 세대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지. 자본주의 능력주의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철학자를 빨리 구해와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넘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게 재환과 재규인데요. CCTV의 대화를 들은 재환이 아이들이 나눴던 대화를 김희애와 장동건 앞에서 보여줘요. 나 혜윤이 내일 자수실 깰 거다 라고 결심한 것을 발표를 하죠. 그랬더니 장동건이랑 김희애가 난리 법석을 피워요. 장동건이랑 김희애가 진짜 개빡쳐서 나가요. 갑자기 나 형 죽일 거야 이렇게 하고 나간단 말이야. 오만 거 다 깨고 나가요. 그치, 맞아. 이게 접시 다 깨고 가잖아. 와장창 와장창. 진상이요. 진짜. 진상이야 진짜. 뭐야. 설경구가 이제 나가서 직원한테 담배 한 대를 얻어 피면서 길가를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 나가죠. 설경구가 서 있었는데 장동건이 빡칩니다. 죽은 거 맞죠? 살아 있는 거 아니죠?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죠. 즉사하지 않았을까? 죽었을 것 같아. 좀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골든타임 이야기가 한번 나와요. 지금이 골든타임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에 너무 늦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시작하지 않는 것이 늦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늦은 결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얘를 자수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게 이제 시작점인 거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조금 더 쉽게 발제를 만약에 이제 도니님이 변호사인데 그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반대 있는 사람을 계속 변호를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직업을 가진 게 만약에 사회 정의였다면 아마 사회 정의에 관련된 운동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변호사를 한다는 건 제 성격상 돈을 벌어야 돼. 제가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다라면 거기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갈등하시는구나. 이 아빠로서.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돈만 추구하는 건 괜찮다 하고 합리화가 어느 정도 될 것도 같은데 그걸 사실은 자식한테는 돈 걱정을 안 시켜주고 싶어서 나는 돈만 생각하면서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식한테까지 정의가 훼손되는 걸 보이는 순간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있어요. 맞아요. 저는 재환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진짜 잘 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나중에 그 자수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바꿨을 때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영화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재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간성이 있는데 1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책감을 계속 눌러왔거든요. 그리고 처음 그 사냥 장면에서도 자기가 총대를 맨단 말이에요. 어차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1로서 할게 가면서 죄책감을 묻어버리고 하다가 그 인간성이 없는 형처를 보면서 아 이게 내 딸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아니나 다를까 그 아기 방에 있는 CCTV를 보는데 아 내 딸이 기로에 있구나 골든타임에 있구나 인간성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있다. 그래서 자수를 시켜야겠다. 이거는 어떤 내까지 피해가 오더라도 자수를 시켜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고 오히려 자수를 안 시키고 그냥 빠져나갔으면은 이 가족이 흩어졌을 것 같아요. 다 완전히 부서졌을 것 같아요.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설경구는 그러면 직업적 정신도 잘 지켰고 아빠로서의 역할도 잘 했네요. 사실 못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뀌고자 하는 거죠.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돈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또 본인은 그게 아빠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빠 같은 ATM기가 어딨니 이러면서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는 걸 형철을 보면서 깨닫고 엄청 고민하다가 자수시켜야겠다 바꾸잖아요. 그렇게 자기 결정을 바꾼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설경구가 무조건적으로 자수시켜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쟤를 좀 덮어두고 가고 싶어 했고 약간의 고민은 있었지만 그래 봤던 사람이 되게 많은 일을 겪고 나서 자수시켜야겠다라고 결정한 게 좋았어요. 처음부터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나서 결정한 거라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 장면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노숙자가 죽었나 확인을 하러 갔는데 노모를 보는 장면이 되게 여운이 있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집에 찾아가서 돈을 막 넣어주잖아요. 비 오는데. 그런 서사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치면 이 재규는 막 말로는 뭐 자수시켜야 된다, 뭐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장례식장 안 갔잖아요. 노모도 안 찾아갔잖아. 그렇지. 자기한테 맞지 않는 생각과 감정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근데 그 본 모습이 타인이 봤을 때는 되게 추악해 보이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재환을? 네. 스스로도 그 가식에 속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환이요? 네. 본인은 본인 스스로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의사이자 남편이자 아들이자 아빠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끝까지 회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결국 자기 형을 죽이잖아요.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형을 죽인단 말이죠. 저는 그 본인 스스로까지 속였던 그 회피와 가식이 결국에는 본인을 잡아먹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겉으로 봐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봉사도 다니고 막 아내도 그렇게 봉사 다니고 평판도 너희 아빠처럼 좋은 의사 해 이렇게 평판도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인도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식의 무너짐으로도 깨닫지 못하다가 형을 죽이고 나서야 깨달았을까? 그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맥락에서 갑자기 형을 죽인 게 결말이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나도. 전 그게 가장 이상해. 캐릭터가 안 맞았어. 네. 진짜요? 죽인 그게 저는 가장 좀 마무리가 그래 끝나잖아요. 그게 다 좀 이상해요. 뭔가 저도. 잘못 끝난 느낌이야. 덜 끝난 느낌이야. 영화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럼 어떻게 끝나? 그 죽인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죽인 것도 이해가 안 돼. 저도. 그 말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으로 온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평생 가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자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게 무너지려고 할 때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 당장의 그 사람을 향한 분노는 좀 이해되지 않아요? 분노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죽인다고? 되게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재규도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규가 초반 장면에 보면은 형이랑 요양병원 넣니 맞니 할 때 말싸움도 되게 잘하고 변호사 형인데 흥부는 형이지 애도 많으면서 이러면서 딜도 잘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감정을 한번 획가닥했다고 사람을 죽인다? 저는 좀 안 맞다고 봤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신념과 감정들을 전부 부정을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경찰서 앞에서 결국 못 보내고 거기서 한번 본인에 대한 부정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족 대화에서 형이 갑자기 돌변해서 또 나를 부정하려고 하면 이제 두 번 부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존재 가치와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까지 내가 만약에 부정당한다 하면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된 일로 저는 판단했거든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부정당해서 밀려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정을 당했고 그거를 내가 높은 상태에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이제 다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올 직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지난 뭐 40년, 50년의 삶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의미 없는 삶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충동적으로? 앞에 형철이 사람 죽인 거랑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형철도 제일 처음에 보면 죽이고 난 다음에 약간 얼빠져 있어요. 죽이려고 갖다 박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박았어. 진짜 한번 박아봐 이러고 탁 박았는데 열받네 하면서 열받네 하고 탁 박았는데 죽은 거고 장동건도
표정이 그거 느낌을 안 받았나? 약간 아닌가? 눈이 돌아간 그 연기력 부족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건가? 저는 그 표정이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어. 그래서 장동건이 아쉬웠어요. 아 저는- 맞아. 어. 좀 약간 멍청한 표정을 짓고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더 맞을 것 같아. 약간 아예 더 눈이 돌던가 아예 후회를 하고 악에 차 있거나. 아니면 진짜 사람을 헷갈리게 하거나 음.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코믹하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저는 재규가 식당에서 마치 깽판 놓고 나간 음. 저는 딱 거기까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어허. 얘는 미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사람을 치는 건 왜냐면 아닌 것 같고. 형을 냅두면은 내일 자수를 하러 간다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수를 하러 갔어. 그래서 자기의 삶 자체가 이렇게 무너질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좀 못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면 진짜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 거죠. 일단 이 상황을 멈추려고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운이 없게 죽었다. 와.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본인은 일단 생명을 살리는 의사고 집에 막 봉사활동 간 것도 막 걸려져 있고 치매 걸린 엄마까지 모시고 있어. 맥락상 내가 수많은 환자들의 병원비까지 다 내줬던 그런 사회적 명성이 있는 의사인데 우리 아들이 살인자야? 우리 아들은 충분히 죄의식을 느끼고 있고 아직 어리고 미래가 창창하고 이거를 형이 검사랑도 통한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하신 거죠. 키맨이에요. 모든 상황을 장악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엄마가 내내 형만 찾았는데 결국 모든 상황이 형 위주로 돌아가니까 거기서 또 더 빡 돌았던 것 같아. 오. 그래서 분노에 찬 들이박음인데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동안 쌓여왔던 열등감까지 같이 그랬던 포함해서. 것 같아요. 저는 그 맥락에서 오히려 음. 실수로 그 지수를 쳤으면은 오히려 영화가 좀 더 아. 애매하게 마무리되면서 어. 그 찝찝한 기분을 남기면서 좀 더 제 취향이었을 것 같은. 아 찝찝한 게 취향이시구나. 아니 그래요? 어차피 찝찝하게 할 거면 아. 그런 식으로 아싸리 캐릭터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라는 의문보다는 오히려 일부러 죽였다는 느낌을 줘서 자기 화를 못 이겨서 노숙자를 발로 찬 아들처럼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애꿎은 지수를 쳐버린 그런 엔딩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너무 정면 돌파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렇게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 단순히 분노가 어. 폭발한 거라면은 아싸리 그렇게 무고한 희생자한테 튀는 걸 보여주면서 이런 경우에 관객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렇게 물어보는 어. 것도 어. 방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으면은 찝찝함을 남기고 끝났겠죠.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고민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누구라도 다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결론은 자수를 시킬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거를 애한테 얘기를 할 때 너가 자수를 하는 게 우리가 부모로서 너를 법에다가 던지는 게 아니고 너를 자수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형벌을 같이 받는 거다. 그거를 이해를 시키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애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날 자수시킨다는 게 엄마 아빠 날 버렸다. 날 창피해한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를 감옥에 넣음으로써 우리 엄마 아빠도 더 할 수 없이 벌을 받게 되는 거다. 근데 그게 너의 실수 때문이다. 이거를 이해를 시키고 자수를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일단 너무 어리긴 하잖아요. 80세 시대라고 해도 반올림 해도 20살인데 남은 60년은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범죄자는 꼬리표를 달고. 범죄자의 꼬리표가 앞으로 60년 동안 달린다로 보면 그럼 범죄자가 어릴수록 달려지면 안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요 상황에서는 세상이 아무도 모르고 부모만 아는 상태고 자수시키냐 마느냐 그러니까 꼬리표를 다냐 마냐는 나의 한순간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 모든 사회생활에 달려있을 그 꼬리표를 내가 달아주냐 마느냐의 선택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당장 내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허진호 감독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질문을 했다 생각하는 게 얘네가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낀다는 거를 또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 자식이니까 덮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가다가 근데 얘네가 이대로면 인간 말종이 될 것 같아. 그래도 너는 자수 안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이거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수하기 난 싫다고요? 죽어도 자수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떡하실 건데? 근데 아기는 어린 애니까 부모가 같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수를 하되 이 자수가 너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무거운 형벌이다. 자수라는 게 그걸 좀 납득을 시키려 노력할 것 같아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고 이런 걸 했다는 거를 자식 입장에서도 본인 스스로 인지해야 되지만 부모는 사실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노숙자를 죽인 것도 아닌데 좀 극단적인 게 아니지. 살인자의 부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의사인데 혹은 변호사인데 그거를 먼저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과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시온은 잘 모르겠지만 혜연은 음. 혜연이는 자세가 빵에 들어간다 해도 얘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얘 쭉 그러니까 얘는 그걸 냅두면은 봤을 때 더 심해지래. 더 이럴 수도 심해지겠지. 있잖아요. 진짜 형철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진짜 더 심해져서 더 큰 사건을 벌려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그때도 나 구해줬잖아. 지금은 왜 안 되냐.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대신 나 하버드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했다. 잘했지 않냐? 라고 성과주의의 그 결과만을 들이밀면서 계속 그렇게 소시오패스 같은 살 수도. 잠깐 앞산에 잠깐 등산으로 가야지. 또 때리고 가자. 곤장을 아니면 제가 싱가포르 좀 보내든지 몇 대 때리든지. 죄책감 때문이라도 자수의 방향을 갈 것 같아요. 제 감정은 그럴 것 같아요. 뭐 직접 겪어봐야 아는 감정이겠지만 아들 문제니까 딸 문제고. 그래도 만약에 이거를 내가 덮어놓고 갔을 때 온전히 내가 마음 편하게 앞으로의 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보다 어떤 책임을 지는 방향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요즘은 뭐 범죄자도 잘 살 수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유튜브 하면 되잖아요. 맞아. 범죄자의 하루, 탈옥 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탈옥 일기 안 돼? 아이고 뭐야 나온 거 뭐라 하죠? 출소일기. 출소 브이로그. 브이로그. 출소 3년 브이로그. 만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맞아. 하면 더 나락을 가요. 저 때는 뉴진스가 최고였는데 없어졌네요. 뭐. 잘하시는데. 잘 어울린다. 브이로그. 근데 근데 참 결국에 재환이든 재규든 자식들한테 찾아주고 싶었는 건 인간성인 것 같거든요. 자기들은 뭐 일로 이렇게 하더라도 자식이 좀 사람답게 컸으면 좋겠다는 공통적인 소원이 있는데 그거를 과연 자수하라는 수단으로 풀 수 있는지 인간성을 자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줄 수 있는지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재환의 입장에서 더 크게 와닿은 게 이 사람은 직업 자체가 법 안에서 틈새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아이가 그런 법치국가 안에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만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무거울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보면서 내가 업보다 업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길은 그 자식들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먼저 자수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일단 아이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일단은. 맞아, 없어. 네. 없는 상황에서 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죄의식만 없는 게 아니라 부모를 약간 업신여기기까지 해요. 희화화하죠. 아빠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도 울면서 뭐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라고 하던데 이러면서 욕까지 쓰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를 우습게 보는 자식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성악설이네, 성악설. 진짜. 근데 참 애기 키운다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아. 교육학이나 이런 거 보면 미성년자일 때는 뇌가 덜 자란다고 배운다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재환이라면 차 사준다고 하고 혜윤이 태워서 경찰서로 갈 것 같아요. 와우. 훌륭하다. 아빠 여기 어디야? 경찰서. 근데 만약에 서경구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경찰서로 보낸다고 했을 때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서경구한테는 그게 맞아요. 뭔가 비싼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든 거기서 혈량을 낮추는 이 행동 자체는 지금의 설경구 입장에서는 안 하지. 안 맞아요. 안 맞죠. 재규는 재환을 쳤잖아요. 만약에 재환이 진짜 즉사를 했어. 재규는 자수했을까요? 최고의 수혜자가 아마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신고했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맞아. 맞습니다. 그럼 김희애는 최악의 수혜자라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지. 계속 번역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재환을 치고 난 다음에 재규가 분노든 뭐든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버리면 시호랑 단둘이 살겠네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엄청난 집착력을 배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시호 그래.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널 어떻게 지켰는데. 그렇지. 모든 게 글로 쏠리게 되면 어. 더 엇나가겠지. 그러면 이제 어머니와 시호 사이에서도 파국이 일어날. 그렇죠. 또 한 번에 그럼 이 편하다. 보통의 가족 이 투. 이가 그렇지 나오겠죠.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길게 아주 이야기를 했는데 오. 다들 오늘 영화 어땠는지 혹시 말 못한 거 있으시면 마지막 발언? 바로 내 시간인가요? 최후의 변론인가요? 최후의 변론까지 외치고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딱 결정을 누군가가 해서 그거를 관객들한테 주입하는 영화가 아니라서 좋았어요. 각자 스스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다양분을 주는 듯한 영화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런 영화일수록 같이 대화를 하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좋았고 요 바로 앞에 했던 봄날은 간다 그 영화에서는 명확했어요. 네, 저의 이 감정이나 생각이 명확했어요. 아주 명확했는데 상우 바보 이렇게. 넌 안 돼. 너 에이 안 돼. 이렇게 딱 있었는데 이 영화는 뭐 거의 뭐 결정장애가 생길 정도로 스스로도 되게 많이 생각해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영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 앞전 영화랑 완전 색깔이 달라서 재밌게 보면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영화. 앞전 거랑 완전 좀 다르게.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 영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봄날은 간다랑 다르게 같은 감독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다른 느낌의 영화라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특히 저는 이제 영화를 오기 전에 2번 보고 왔는데 감독이 처음 봤을 때 딱 사람들이 선입견 가지는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놨어가지고 2번 봤을 때 더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여러 번 나와 주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합이 맞아가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해요. 저희 다음 것도 뭘 할지 정해놨는데 오늘 또 다음 녹화가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마무리해주세요. 고맙습니다.